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경기지사 후보들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 또 난타전이었습니다. 예,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른바 그 여배우 스캔들 의혹 그 부분을 강하게 또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내가 교도소에 가야 하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라면서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요. 뭐 여배우와 같이 주차장에 간 적이 있느냐, 뭐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 등등의 이런 질문을 퍼부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강한 공세를 펼쳤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로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이런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없는 사실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그걸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는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이런 부분을 공세를 펼치면서 정치적인 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 남경필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질책받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잘못은 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어제 남경필 후보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정교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시대 차익을 거뒀던 것입니다. 가히 부동산 투기왕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약간은 수세적인, 수비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공세를 펼쳤고요. 이 내용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의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의 땅 한 2만 1,000 평방미터 정도를 사들였고 그것을 2016년, 2017년 매각을 하면서 약 100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땅 매각 대금에 해당하는 세금 한 30억 가까운 세금을 다 냈고 약속한 어떤 기부금 이런 것도 다 내서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된 사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들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맞불 작전을 펼치는 차원에서 남경필 후보를 공격한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땅 산 시점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86년부터 2002년까지, 87년부터 2002년. 87년부터요. 그렇군요.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건 사실 기사에 많이 났기 때문에, 자, 경기지사 선거 유난히 이 네거티브 공방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차 교수님 먼저.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정치 지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지금 대통령 높은 국정 지지율, 그것이 또 여당의 지지율로 이어지면서 이 지금 경기도 지금 그 선거판 구도 자체도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나 비전을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쉽게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그런 고민들이 아마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민초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선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 이슈에 이게 다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번 그 민주당 내의 그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 후유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해경군 김씨 계정을 둘러싼 의혹이 신문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따라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자질 의혹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잘 이용하면 판을 흔들 수 있는 걸 넘어서 아마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의혹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렇기 오래됐죠. 때문에 오래된 의혹이고 예. 지금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식의 그 네거티브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예. 소위 말해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들이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포기 심정이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2, 3위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고민도 함께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저 후보들한테 예. 정말로 상대가 공격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예.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예. 고발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선거 때 그냥 주장하고 상대는 사실이든 아니든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ом퍼놓고 예.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유야무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한 장면이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사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인 경우에는 인정하고 설명하고 근데 정말 사실이 아니면 고발 바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다툴 문제를 갖고 이 토론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예, 보통 고발을 하면 이제 막 고발하고 선거 끝나면 서로 이제 화해하고 뭐 취소하고 뭐 그러는 그러니까 게 사실 그런 거좀 여태까지의 예. 정치권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화해입니까? 야합이죠. 예.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여론조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네. 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 있잖아요. 예. 저 앞서 있는 후보가 왜 갑자기 제주도 땅 투기 의혹 같이 예.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저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저 정도 앞서 있으면 저게 사실이라면 예. 저 정도 앞서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넘어지기 어렵고요. 뒤집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이슈를 안 만드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그동안 통용되어 왔습니다. 조금은 점잖게. 예. 그렇죠. 예, 이기고 있으니까. 네, 뭐 박빙 혼전 뭐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토론 전에 우선 이 대변인이 뭐 의혹 제기하고 그게 토론으로 연결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게 저 여론조사하고 실제 현장 민심하고 좀 다른가? 그런 이 생각까지 문득 하게끔 만든 아주 이상한 전략입니다. 저것은. 예. 그런 점에서 전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샤이 보수, 숨어있는 보수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동안 각 당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지난 주말에 만났다는 얘기는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현충일 단판 혹시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한 1시간 반 정도 만나서 예. 박원순 후보의 3선은 안 된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그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별 소득 없이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도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물밑에서 계속된 협상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이 됐었지만 뚜렷한 어떤 진전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오늘이 이제 단일화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오늘 움직임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전 투표가 8일, 9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는 어떤 윤곽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양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그런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재 양측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지방선거 이후의 야권 통합 이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예.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예. 이른바 확장성 있는 후보가 돼야 박원순 후보를 이기는 것 아니냐라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승적으로 좀 후보를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양측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양측이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6년 전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양보하기는 쉽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두 후보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인위적인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방식이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뭐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더라도 저보고 좀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보통 동상 정치인들 같으면 여론조사를 해보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냥 양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느냐. 예. 자, 두 후보가요, 이 단일화 힘들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물밑 협상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뭐 역전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뭔가 좀 꿈틀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죠. 계속 협상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사가 나오니까 조사를 갖고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유력한 이 두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되면 통상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한 번쯤은 단일화 됐을 경우에 박원순 대 안철수는 어떻게, 박원순 대 김문수는 어떻게 이런 조사도 좀 해주거든요. 그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단일화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가 생길 건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유권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 물밑 접촉에서 두 쪽에서 합의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후보 3선은 안 된다. 그거 꼭 만나 봐야 합니까? 말해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는 것인데 그 많은 새털같이 많은 날들 다 놔두고 이제 정말 사전투표 이틀 남기고서 무슨 마지막 결단처럼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유권자들한테 대한 예는 아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양쪽에서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자, 내가 양보를 하면 그럼 우리 당의 서울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후보들은 어떻게 되나. 그렇죠. 저는 그 발상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 누구든 양보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양보한 정말 아름다운 양보를 한 그런 통 큰 후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당 소속 후보들과 함께 나서서 서울 시민들한테 호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양보했습니다. 저는 양보했지만 우리 당 후보들은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순 산술 계산법, 산수 정도 수준에서 내가 없어지면 우리 당 후보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 면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해야 단일화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 교수님. 뭐 정치적 상상력도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상상력 다음에는 그러니까 정치적 뭐랍니까 상당한 진정성, 공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야 이 시너지와 파괴력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단일화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벌써 보면 정치적 감동과 진정성을 자아내기에는 너무 진부한 수단이 됐다. 선거공학이나 정치공학에 너무 지금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명분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앞서 그 두 후보가 만나서 지금 합의한 부분이 박원순 후보의 3선을 저지해야 되겠다는데 왜 3선을 저지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안 돼야 되는 이유고 대신 자신들이 되면 뭘 하겠다는 부분들이 잘 부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두 후보가 지금 타협을 하기에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이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는 겁니다. 한쪽은 뭐 지금 여론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고 한쪽은 확장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이쪽으로 인물론 대세론으로 밀어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시간이 사실 뭐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한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합의하기도 쉽지 않다. 말 그대로 단일화를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인데 과연
정치적 상상력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는데 사실 사전 투표 이후에 단일화를 하면은 그 사전 투표 미리 찍으신 분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일화 이제 후보에서 탈락하신 표는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시간이 두 후보 지고 있는 두 후보 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전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유권자들의 사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은 총각을 다퉈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내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내일까지 결론 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민주당이 가는 곳마다 지금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현장에 등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거든요. 정기 상여금의 25% 초과분 또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이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민주노총 출신인데 오히려 좀 앞장서서 개정안 통과를 당신이 주도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는 뭐 울산, 군산, 구미 이렇게 가는 곳마다 민주노총 쪽 조합원들이 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뭐 또 여러 가지로 또 사과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엊그제 그 송파을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 선관위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선거 운동을 좀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좀 무거운 주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몰고 온 이 파장 법조계를 정말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초유의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법부는 지금 둘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앞에 이제 대학 교수 또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기한 이것과 관련된 단식 농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 이제 사법발전위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11명 가운데 7명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형사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 반면 차관급에 해당되는 이제 서울 고법 부장판사들도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형사처벌보다는 좀 갈등을 수습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반면 일선 지법의 판사들 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굉장히 강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법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직급이라든지 또 어떤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 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지금 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너무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좀 결론을 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또 외부에서 기부하신 분 오시는 것이라 제가 직접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의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구 박사님? 그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은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수사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그 조사단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이 달랐다면 심사숙고해서 아니다. 이거는 이 사법 수사 의뢰를 해야 되겠다. 저는 어떤 경우에 1억은 저억은 간에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이 문제가 정리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또 이것이 수사까지 가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투표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시점에서 이 특별 이 조사단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걸 열어놓고 사법부의 의견을 듣겠다. 또 사법부 바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숫자가 많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의 의견이
계속해서 다수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야말로 일종의 여론을 통한 이런 어떤 상황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과 양심은 내버려 두고 옆에다가 일단 놔두고 예. 여러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게 예의상 듣는 것이건 뭐 진짜 듣는 것이건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이미 사법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예. 대법정이 점거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어떤 소신과 판단으로 뭘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범난 사법부의 파동은 사실 70년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파동으로 저는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것의 거의 모든 책임 예. 전 사법부에서의 어떤 잘못까지 포함해서 예. 전 거의 모든 책임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이 귀착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그 대법원장의 결단의 시간만 남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외부 기관인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면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국회가 이 강 건너 불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이 상권분립에서 사법부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상권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사법 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상조사는 국회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이 법관들이 이 사법 정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한 이 국민들의 그 불신과 우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또 입법을 통해서 향후 사법부가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국회가 국정조사권도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대한민국에서 판사님들에 대한 직업 신뢰도가 신부님과 함께 가장 높은 걸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은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도 이런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면 국가적인 큰 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